1170년 8월 어느 여름밤 한 사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베어버린 것은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 문신들이었죠. 피가 마루를 적셨습니다. 수십 명이 그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이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보현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확히 26년 전으로 말이죠. 1144년 섣달 금음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왕의 연회가 한창이었죠. 촛불이 환하게 밝혀진 연회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중부.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나며 눈동자가 네모났고 신장이 7척이나 되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2미터가 넘는 거구였던 거죠. 특히 그는 자신의 수염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수염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연회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고 모두가 즐기는 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문신이 촛불을 들고 정중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돈중. 과거에 갓 급제한 20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돈중이 들고 있던 촛불이 정중부의 수염에 닿았습니다. 아름답던 수염이 순식간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신출내기가 불태워버렸다면? 정중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인종, 고려의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부를 처벌하라.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수염을 태운 김돈중이 아니라 수염이 탄 정중부를 처벌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돈중의 아버지, 바로 김부식이었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그 김부식. 당시 종일품 문화시 중 오늘날의 국무총리급 최고위 문신이었죠. 김부식은 즉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묻지 마시고 정중부를 엄벌해 주십시오. 권력의 논리였습니다.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의 권력이 크면 그만이었던 거죠. 인종은 김부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부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로는 정중부가 빨리 도망가도록 도와줬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중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중부는 이 일로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앙심.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한 사람의 원한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려 사회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양반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양쪽 반열, 문반과 무반, 두 집단을 합쳐 부르는 말이었죠. 문반은 오늘날의 공무원, 법관,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반은 군인, 경찰과 같은 무력을 담당했고요. 초기에는 이 둘이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고려의 최고위 직책, 제추, 종일품, 정의품, 종이품에 해당하는 이 자리들, 왕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제추회의의 구성원들, 이 자리에 무신들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나라를 지키는 무신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는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도적 차별을 넘어서
일상 속 멸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중부의 수염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146년 인종이 죽고 그의 아들 의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의종은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왕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동생을 더 사랑했죠.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왕이 원망하였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후계자, 겨우 왕위에 올랐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왕이 되었다.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 그래서 의종이 선택한 방법은 연회였습니다. 측근들을 모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왕권이 약한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연회 정치를 선택한 겁니다. 고려사 의종 시대 기록을 보면 연회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취하도록 즐기며 밤새도록 끝나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크게 취하여 모자에 꽃을 잔뜩 꽂은 채 거꾸로 실려 나왔다. 연회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끝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신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연회장 밖에서, 뜨거운 여름날 땡볕 아래에서, 추운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밤새도록 서서 왕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게다가 의종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와 연못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공사에 동원된 것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중광정이라는 정자를 지을 때의 일입니다. 한 군인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들의 밥을 한 숟갈씩 모아줘서 겨우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인의 아내가 일터를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펼쳐놨습니다. 군인은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준비했소? 혹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서 얻었는가? 훔쳐온 것인가? 그가 아내의 팔을 붙잡고 추궁하자 아내는 말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 음식을 장만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 무신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염, 두 번째 머리카락. 무신들의 자존심과 가족들의 희생이 짓밟히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170년 정월 대보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의종이 연등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왕의 가마 옆으로 화살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암살? 의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급히 궁궐로 돌아간 왕은 범인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이 붙었습니다. 화살을 쏜 적을 고하는 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주고 은 2근을 주겠다. 여자는 은 3근을 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제추들을 질책했고 제추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가혹한 신문 끝에 한 하인이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자백했고 왕은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벌로 친위군 장교 4명을 유배 보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고 무신들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좌승선, 왕의 비서직을 맡고 있던 그 사람. 그날 밤 그가 탄 말이 갑자기 놀라 다른 군사와 부딪혔고 그 군사의 화살통에서 화살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순전히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좌승선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죽었습니다.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김돈중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돈중의 의도에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네, 바로 그 김돈중입니다. 26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그 사람. 우연한 사고였지만 김돈중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이 죽고 무신 장교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무신들의 분노는 이제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26년. 정중부는 2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칼을 뽑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170년 4월, 의종은 또 연회를 열었습니다. 측근 문신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 옆에서 호위하던 무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두 명의 하급 지휘관이 정중부에게 은밀히 다가왔습니다. 이방과 이고. 문신들은 득의양양하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 정중부의 머릿속에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수염이 타오르던 그날, 화살 사건 후 유배 가던 동료들, 머리카락을 판 군인의 아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1170년 8월, 의종이 말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가겠다. 그리고 보현원에 들를 것이다. 보현원은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호 인원도 적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의종이 예정에 없던 제안을 했습니다. 오병수바퀴를 하면 어떻겠는가? 오병수바퀴. 맨손으로 무예를 겨루는 격투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대장군 이소흥과 한장수가 맞붙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이소흥은 기력이 달려 경기장 밖으로 도망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문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젊은 문신 한뢰였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이소흥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흥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소흥의 지위는 종삼품 대장군이었습니다. 한뢰는 종오품 문신이었죠. 하급 문신이 고위 무신 장군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박장대소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한 장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함께 있던 이고의 손이 칼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중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만두라. 왜일까요? 원래 약속한 장소는 보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행동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죠. 분노 속에서도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현원에 도착하기 전 이이방과 이고가 먼저 도착해 거짓 왕명을 외쳤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여라. 보현원에 주둔하던 순검군을 포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신들이 가진 분노의 공통분모가 분명했기에 포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종이 보현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유히 걸어 들어왔죠. 그 순간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드디어 무신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문신들의 비명이 사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무신들은 문신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중부와 이이방은 미리 신호를 정했습니다. 관모를 벗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이소흥의 뺨을 때렸던 한뢰. 그는 너무 당황해서 왕의 침상 밑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무신들은 그를 끌어내 죽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이방은 용감한 군인들을 선발해 개경 궁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모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서얼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씨를 말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이 가차없이 살해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사는 수십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의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중부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화가 난 정중부는 계획에 가담한 문신 10여 명과 환관 10여 명을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정중부는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했습니다. 바다로 막힌 섬. 왕은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중부와 이이방은 인종의 셋째 아들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명종입니다. 혹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중부가 직접 왕이 되면 안 됐을까? 고려시대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왕건의 후손들은 용손, 용의 후손이라고 여겼죠.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무신정변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무신들은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요? 무신들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재상직책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정중부는 종이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이방과 이고는 정팔품에서 종삼품으로 5단계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세 사람은 폐위된 왕 의종의 집과 재산도 나눠 가졌습니다. 드디어 바라던 세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변 성공 직후부터 세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171년 1월, 이고가 비밀스럽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이고는 왕좌를 탐냈습니다. 태자의 성인식 날, 이고는 궁궐 담장 사이에 부하들을 숨기고 신호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이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이이방은 만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이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정변을 일으켰던 3인방. 겨우 4개월 만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1173년 문신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무신 정권을 전복하고 의종을 복위시키려 했죠. 나는 2개월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의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 의종이 살해당한 겁니다. 천민 출신 장군 이의민이 맨손으로 왕의 척추를 부러뜨려 죽인 겁니다. 왜일까요? 역사 기록은 이이방과 정중부를 배후로 지목합니다. 의종이 살아있으면 또 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아예 제거해버린 것이죠. 1174년 더 큰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이총의 난. 서경에서 개경 근처까지 밀고 내려온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이이방은 직접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반군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한 남자의 급습으로 이이방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후는 정중부였습니다. 정중부의 아들이 이이방의 군대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중부는 이이방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중부는 이이방을 암살했습니다. 이제 정중부 혼자 남았습니다. 무신 정권의 최고 실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정중부가 모으는 데 온 정신을 쏟아부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정중부는 성격이 본래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 재물을 늘리는데 거침이 없었다. 재물이었습니다. 특히 땅이었죠. 그의 탐욕과 횡포는 백성들의 봉기를 불러왔습니다. 망이망소의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반세기에 걸쳐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은 왕의 궁궐을 받아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공주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선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리고 1179년 9월 한 젊은 장군이 움직였습니다. 경대승, 26살의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30여 명이 대궐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살해당했습니다. 경대승은 왕에게 정중부를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명종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정중부는 잡혔습니다. 고려사는 정중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권세가 더럽고 더럽고 참으로 더럽도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불과 9년. 정변의 주역 정중부, 이이방, 이고 세 사람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170년 8월 보현원의 그날 밤, 칼을 뽑았던 무신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차별받지 않는 것, 존중받는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염을 태워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 뺨을 맞아도 비웃음당하지 않는 세상, 가족이 머리카락을 팔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을 잡은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체제를 바꾸는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끝없는 탐욕, 권력을 향한 배신, 백성들에 대한 수탈.
26년을 기다려 복수한 정중부는 결국 9년 만에 또 다른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혁명의 이상은 실패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고려는 약 100년간 무신정권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끊임없는 내란과 백성들의 봉기, 그리고 몽골의 침입으로 국가적 혼란을 겪죠. 하나의 뺨이 불러온 26년의 원한, 26년의 원한이 불러온 하룻밤의 학살, 하룻밤의 학살이 불러온 100년의 혼란.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억압받았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면 단지 억압하는 사람만 바뀔 뿐일까요? 차별에 분노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차별을 없앨까요? 아니면 차별의 방향만 바뀔 뿐일까요? 정의를 외치며 칼을 든 사람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칼을 불러올 뿐일까요? 현대 정치학에서는 이를 권력의 부패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죠. 8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목격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며 시작된 운동이 어느새 또 다른 불의를 낳는 모습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변화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의 정중부를 경계하는 것. 그것이 1170년 그날 밤 보현원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